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는 불만이 바로 수사 지원 문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최근에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겁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가 벌써 3년 5개월이나 됐는데 근데 이 3년 5개월의 한 앞에 2년 정도는 뭐 문재인 때라고 치더라도 이 왜 이렇게 늦게 소환조사 통보가 이제야 이렇게 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임성근 부장판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형사수석 부장판사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는데 재판 개입한 거 아니냐. 수석 부장판사니까 개개의 재판부에다가 어쨌든 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개입한 게 아니냐. 대표적인 게 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 뭐 이런 수사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었어요. 언제 기소가 됐었느냐? 2019년 3월에. 그런데 재판을 한 1년 정도 끈 다음에 2020년 2월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으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가 피고인 돼서 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병도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2월에 그 무죄를 받고 5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가가지고 사표 내겠다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사표 수리 못하겠다.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사표 수리해주면 내가 무슨 소리 듣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갖다가 했다가 그것도 말로 발뺌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서를 갖다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2021년 2월에 고발이 됐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이 됐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왜 고발을 했느냐? 이거는 민주당 탓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에 1일부터 탄핵해야 된다 해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김명수도 그 대법원장도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됐던 건데 그런데 2021년 2월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나간 겁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24에서 21 빼면 3년. 그 다음에 7월에서 2월 빼면 5개월. 그래서 3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거 수사를 갖다가 그 중앙지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그 사이에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2021년 2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2년 3월에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아직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 검찰이 뭐 뭘 할 수 없었다라고 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데 또 하나를 갖다가 더 봐주면 그래도 그 작년 12월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이니까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그건 좀 껄끄럽지 않겠느냐. 그다음 사진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된 다음에 대법원장한테 인사하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인사하고 그 악수하고 그런 사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악수까지 했는데 대법원장님을 내가 그 뭐 조사하라고 하긴 좀 거시기하다. 현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양보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 1월부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현직도 아닌데 어쨌든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라고 그러면은 조사한 다음에 무혐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하든지 왜 지금까지 시간을 갖다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또 좀 이상하다 그런 비판을 갖다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해요. 네네.
뭐 비공개하고 싶겠죠. 그 얼마나 그 대법원장이 그런데 서는 게 얼마나 그게 뭐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전례는 있어요, 그죠? 이번에 그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에 이렇게 조사받으러 간 게 김명수로 두 번째고, 네네. 첫 번째가 바로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어요. 네네.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언론 앞에 서가지고 입장도 밝히고 대국민 입장도 밝히고 그랬었어요. 대법원 네네. 앞에서. 네네. 저는 양 대법원장님은 왜 그랬느냐? 떳떳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는 뭐 재판 거래 뭐 운운했는데 그거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뭐 제가 변호사인데도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져도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심 지고 2심 졌으면은 더 이상 하나만 안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해도 끝까지 나는 3세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건을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 재판 안 해요. 법원행정처장 재판 안 해요. 12명이서 거의 하루에 10건, 한 달에 300건씩 한단 말이에요. 사건 처리를. 그런데 이렇게는 도저히 사법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해낸 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고법원이 되려면은 뭐 법도 바꿔야 되고 대통령한테도 말씀 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협조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뒤늦게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뭐 재판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 나왔어요. 뭐 1심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다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일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김명수는 어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진짜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뭐 암에 걸려 아주 중병에 걸려서 그냥 체중이 그냥 거의 진짜 한 3분의 1이 빠진 그런 상태로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대법원장 말이에요.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아? 그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챙겨야 돼요. 대법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챙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네 사표 수리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냐 이거야. 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탄핵이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네 사표 수리해버리면 그럼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수장으로서의 의식이 없네요. 이것만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요. 그야말로 정치 판사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가 우리 법원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다가 어쨌든 뭐 이런 혐의를 갖다 받았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떳떳하게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그런 다음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탄핵당하고 막 이러니까 뭐 사실은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이야기하니까 공식적인 답변서를 내요. 사실과 다르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참다 못해가지고 빡쳐가지고 녹취록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혐의는 첫 번째 직권남용,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적인 문서를 법원의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행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다. 이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국회의장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원장은 저스티스잖아요. 그렇죠. 직업에 저스티스가 들어가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 슈프림 코트의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그런데 어떻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짜로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진짜 얼굴이 그 피골이 상접한 자기 후배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옷 벗고 쉬겠다고 그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는 달리 네. 김명수는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포토라인 섬 기자들이 왜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얼굴을 못 물어볼 들지. 거잖아요. 못 들지. 왜 거짓말하셨죠?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 다 들었는데요. 왜 거짓말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검찰 조사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는 거. 두 번째는 영부인처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거. 마지막으로는 서면 조사. 서면 조사 받은 사람들 많아요. 예컨대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면 조사 받은 적이 있었나? 어쨌든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 성남의 그 경기 남부경찰서인가 어딘가에서 그냥 서면 조사 받았어요. 그걸로 끝냈는데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올렸는데 그 당시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지청장 아니었습니까? 박은정 의원 그냥 깔아뭉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남지청의 그 당시 차장검사가 옷 벗고 그걸 갖다가 오픈을 갖다 했었어요. 박하영 차장검사였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서면 조사로 끝내는 거를 가장 바랬을 텐데 지금 그래도 그것도 낯짝이 있지. 네. 서면 조사해달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검찰청 가서 조사는 받겠는데 대신에 비공개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검찰청에서 비공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의 퇴임 당시 나온 기사 몇 개 보고 김명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김명수가 퇴임을 앞두고 이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고법 승진제가 없어서 재판 지연 동의하기 어렵다 하면서 다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재판지 부인의 명수다. 재판지체도 노우, 편향 인사도 노우 하면서 퇴임 간담회에서 모든 걸 다 부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재판지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국민에게 감동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대요. 저는 이 감동을 주는 재판이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감동? 법리에 따라서 아주 이 면도날처럼 이 날카롭게 사실관계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뭐 뜨겁게 막 감동을 막 주려고 재판을 하려고 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표현을 어디서 봤었냐면 이분도 뭐 정치적 성향이 좀 있는 분인데 안도현 시인이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 배심원들을 감동시키겠다고 했었어요. 법조인으로서 재판에서 감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재판이 지연되면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범죄자들은 감동받아요. 그렇죠, 죄진 사람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동받고 있어요. 야, 내가 대장동 진짜 제 생각에 대장동은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악의 그 네. 비리 사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장동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백현동도 3천억짜리 사건이에요. 성남 FC도 그 뇌물죄인데 수백억짜리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너무 감동받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재판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재판 하지 말고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무조건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규태 부장판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됐어요. 기소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하는데 그 4배 시간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울 거야. 야. 만약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을 딱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서 원래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1년 내 대법원까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에 총선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컨대 그 재작년 9월에 이게 재판 시작됐으니까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작년 9월에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이 됐었어야 되고 네. 민주당은 434억 토해냈었어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양형 기준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그 피선거권 박탈돼서 그때 이미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나고 민주당이 434억 토해내고 그랬으면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거의 뭐 범죄 혐의를 갖다 받고 있는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는 두 정당이 192석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규태 부장판사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거의 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감동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동받는 사람은 딱 하나다. 어떤 사람이냐? 형사 피고인, 범죄 지은 사람들. 나머지 모든 그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짜증난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장을 네. 했던 사람이 퇴임하면서 재판 지연해가지고 국민들이 감동했다라고 그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속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충실하게 심리를 해가지고 모두 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재판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얘기. 근데 그건 반대예요. 정확한 판결도 중요하지만 제때 적시에 나오지 않은 판결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그 김진기 앵커가 네. 저한테 100억을 받을 그 채권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돈을 주나 안 주지? 제 재산이 많아요. 예컨대 내가 재산이 한 200억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김진기 기자한테 100억을 사기쳐가지고 재산이 내가 200억이 있어. 그러면 저한테 소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주지. 그러면서 재판을 갖다가 질질질 끌어.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판장님이 재판을 질질질 끌어줘. 그러면 누가 감동받습니까? 내가 감동받지. 그러다가 김진기라고 한 사람이 80, 90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망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은 피고 정혁진은 원고에게 100억에다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갚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만세 부르겠습니까? 땡큐 그러겠습니까? 감동받습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영혼이 돼가지고 감동받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김명수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다. 네네. 법관이 부족해서 그렇다. 네네.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느냐? 법관 정원법이 있어요. 네. 검사 정원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판사를 늘릴 수가 없어. 법관 정원법에 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000명으로 돼 있어요. 정확히 3,000명 몇십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늘리자. 그래가지고 한 4,000명 돼야 된다.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시켜가지고 국회에다가 로비하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늘리면 됐지. 그런데 그건 또 못하거든. 왜 못하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러다가 낭패 봤잖아요. 네네. 그거는 또 그건 또 겁나고 그러니까 법관 정원법 늘려야 되겠다. 이 말은 또 못하는 거지. 법관 정원법 늘린다라고 하면 판사들 뭐 자기 밥그릇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고 면피는 해야 되겠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그 판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어라고 김명수를 지지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관련해가지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 이건 근데 사실 김명수가 끼친 김명수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다. 네네. 법조인으로서 이 김명수라고 하는 이 대법원장,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큰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혹시 떠오르세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뭐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놀고 싶지. 그 다음에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고 싶지, 일 많이 하고 돈 조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판사도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근하고 채찍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 했지만 삼성은 일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주던데, 보너스 많이 주던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사람 평가해가지고 넌 A급, 그러니까 너는 이번 올해 그 작년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좀 많이 줄게. 그 다음에 일 못하고 뭐 C 받으면 당신은 좀 일 안 했으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면요, 군대 가서도 그냥 뭐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 때는 얻어맞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얼차려 받고. 네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나 뭐 마찬가지가 뭐 판사님이든 아니면 뭐 보통 평범한 사람이든 당근하고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김명수는 당근하고 채찍을 다 없애버렸어요. 목적이 뭔가요, 대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네. 그냥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판사들은 쭉 부장판사까지는 네. 그냥 쭉 올라가다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그게 승진 개념이에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뭐 대단하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차관급이고요. 고등부장이 돼야 법원장도 되고 고등부장이 돼야 대법관도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부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뭐 루틴하게 이렇게 가는 게,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대법원의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법관들 서포트하면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등부장이 되려면 대법원에서 진짜 열심히 재판 연구관 해가지고 대법관들이 그 정판사 좀 일 좀 하네,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고등부장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재판 연구관에 에이스들이 안 가요. 옛날에는 서로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법관 임관 서열이 성적이 쫙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10등까지 요번에 1등부터 10등까지 재판연구관 가는 거야. 그러면 나 재판연구관 들어갔다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간대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다음 굳이 재판연구관 갔다 와도 내가 더 뭐 잘 된다라고 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초임 판사들이 그냥 부장판사하고 딜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판사님, 저희 부장님, 저희는 이번 우리는 일주일에 재판 뭐 판결문 한 3개만 쓰겠습니다. 부장하고 그렇게 타협을 갖다가 한대요. 근데 부장이 밑에 있는 배석 판사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법률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까. 네. 옛날 같으면요, 6개월 만에 끝날 사건이 지금 진짜 뭐 1년, 2년, 3년 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와. 이거는 저희 같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빨리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국민 전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은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심지어 간첩들이 네. 재판받다가 풀려난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네. 그 재판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구속 기간이. 그 구속 기간이 재판 중에 1심 6개월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 판결 선고 징역 10년 딱 때리면서 그때 이제 재판이 끝난 거니까 쭉 가는 건데, 심지어 지금 그 간첩들 잡아도 6개월만 어찌어찌 막 버티다 보면은 지금 정진상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송영길도 나와 있죠. 그렇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망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낙선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등 다 초대를 해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에서 이제 찍힌 사진들, 장면들, 그리고 나눈 대화들, 이것들 오늘 조간신문에서 모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다뤘는데,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인 구절이 이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얘기는 뭐 평소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자라고 당부를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외롭게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인데 이걸 단순한 지시로 들으면 안 되고요.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여당은 국회의원 100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당은 200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100명 대 200명이니까 2배네. 그러면 2배 열심히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데는 151석하고 149석은 2석 차이라고 해도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100석과 200석은 진짜 저기 천당하고 지옥 같은 그런 정도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여당의 힘이 없이 여당에서 서포트하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도 대통령이 후원하지 않고 대통령하고 척을 지는데 이게 뭐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저 흉악한 옛날에는 국회를 흉악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저런 야당을 상대하려면 대통령하고 여당이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국민들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그 객관적인 의석수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라도 여당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도해야 2배, 3배 이렇게 압도해야 그래야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탈피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이에요. 어떤 게 처음 있느냐? 극단적인 여소야대 하에서 대통령 5년 임기를 다 치르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중간에 여소야대가 됐고 대통령 됐는데 여소야대였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었어도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소야대 하다 해가지고 어쨌든 3당 합당 해가지고 그렇죠. 여대야소를 만든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취임했는데 180석 그 다음에 퇴임할 때도 190석 야당이 그렇죠.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여소야대로만 임기 채우는 최초의 대통령이고 총선 직후에 바로 그 평가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 5년 동안 했는데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도움이 없이 국회가 방해하는데 그러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당하고 진짜 합심해가지고 저 제대로 된 성과를 꼭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전당대회 때 서로 갈려서 싸우고 또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끝났다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 얘기들 있었고 그래서 또 서로 당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이나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딱 풀고 아니 그거는 같이 그거고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예컨대 저희 집이 2남 2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3남 1녀가 나왔잖아요. 셋이서 막 형제끼리 남매끼리 막 싸워. 막 형 누나와 할 거 없이 막 진짜 거의 막 머리채 잡을 정도로 싸워. 그런데 밖에서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 공격해. 내 누나 공격해. 우리 형을 갖다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형이 나 때렸으니까 나 제 편 들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경선이고 경쟁하다 보면 그쵸. 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고 원희룡이 당대표 됐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은 원희룡을 갖다가 뭐 최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쨌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니들 싸웠지 이제부터 화해하고 콜라 한 잔 마시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저 옆집에 있는 애들하고 그 형제들끼리 싸울 때 그때는 잘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청문회만 봐도 얼마나 지금 저 국회가 지금 전쟁터입니까?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던 법안들에 대해서 다 모아가지고 또 대놓고 작정하고 또 이거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회는 이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108석의 여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당 정이 어제 만찬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